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해커스에서 부동산학개론 강의를 하고 있는 신관식입니다. 36회 총평 및 해설을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은 가볍게 보실 건 이제 뭐 시험 수험생마다 조금 느낌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35회 시험 대비해서는 36회 시험이 다소 조금 평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아직 많이 나온 편은 아니었고요. 기간에 기출된 문제의 유형들, 그리고 특히나 저는 기본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기본기에 충실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지문형 문제들은 까다로운 문제가 들어있긴 했으나 대체적으로 학원에서 커리큘럼대로 제대로 수업 들으시고 학습을 준비하신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점수를 받으신 분께는 축하의 말씀 드리도록 하고, 시험장은 당일날 컨디션도 안 좋고 실력 발휘가 안 돼서 점수가 좋지 못하신 분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다시 재도전하자는 용기를 갖고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가볍게 좀 보고 가실 것은, 그래서 계산 문제가 이제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25회 때 우리가 갑자기 11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도 11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문제 정도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와서 조금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나머지 5문제는 시간을 좀 요구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 대부분 다 기출된 문제 유형들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기출된 유형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제가 9개, 10개 정도 항상 출제가 되긴 되니까 서너 문제, 정형화된 문제들은 기출되는 문제와 유사한 것들이죠. 이런 문제들은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은 점수를 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2차 과목이 가끔 넘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 두세 문제가 나왔는데 개론 내용은 아닙니다만 공법에서 다루는 용도 지역 중 도시 지역에 해당하는 것, 뒤에서 언급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공법 내용이 하나 모았고, 세법, 조세용 아주 기본적인 내용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2차 과목 공부를 굳이 안 했다 하더라도 1차를 하신 분들이라도 수업 시간에 이런 문제는 물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최근에 출제 경향이 감정평가사 시험, 부동산학 원론, 이 출제 교수가 당해차 중개사 시험, 간평사 시험을 출제하다 보니까 더러더러 간평사 시험의 유형들이 저희 중개사 시험에 넘어오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에는 3월 달에 치렀던 간평사에 나왔던 문제는 단 한 문제여도 우리 시험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괜히 공부 양을 늘려가지고 간평사 원론까지 너무 많이 보시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점검을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출제교 성향이기 때문에 보기 때문이지, 그런 문제가 자주 나온다라고 우리가 대비를 하는 건 지나치게 학습을 확대하는 결과가 되는 거니까 기본기에 충실하시면 다소 좀 어렵게 낸다 하더라도 60점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킬러형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서 오늘 언급을 할 건데,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나 킬러형 문제는 사실은 강사들도 맞춰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뭐 이제 우리가 어쨌든 간에 틀리라고 내는 문제인가, 그렇게 우리가 판단만 하시면 되는 거고, 늘 당부드립니다만 새롭게 준비를 하신 분이거나 다시 재도전하시는 분들은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기 개념을 정리를 잘하는 게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 그 응용 능력을 갖추는 방법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어떻게 문제가 나와도 우리가 대응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가볍게 점검을 해봤고요. 우리가 이제 개론은 8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 출제가 뭐 대부분 비슷하게 나와서 해마다 나오는 대로, 그래서 1편 빼고는 나머지 2편부터 8편까지 전부 다 계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계산 문제가 이제 개발만 빼고 전부 출제가 됐던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좀 독특한 게 이제 35회 때는 5편 투자론 난이도 높은 파트가 3문제로 갑자기 줄어들었잖아요. 다시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6문제 출제가 됐던 것이고, 그중 계산 문제가 절반이 됐던 겁니다. 금융론 출제 빈도가 늘어났던 거고요. 상대적으로 계산 문제를 빼하고 지문형 문제가 평이한 건 개발 및 관리론인데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내년에 가시면 다시 편차가 좀 심하긴 하겠으나 2개 내에서 5개 정도, 이 정도의 범주로 개발 및 관리론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걸 좀 감안해서 보는 거고요.
감정평가론이 우리가 공부할 양이 많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학습이 진행되고 8, 9월 가면 대부분 정형화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출된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니까 오히려 감정평가론 파트가 점수 따기가 더 쉽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받아서 앞에부터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뒤쪽에 가서 감정평가론 문제를 먼저 대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8편인데 총 우리 40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독특하게 이제 7편이 좀 줄어들었고 나머지는 뭐 대동소이하게 계산 문제는 늘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니까 내년에도 역시 9개에서 11개 정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가볍게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본론으로 가서 이제 문제를 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총론 파트에서요. 토지의 특성을 물어봤습니다. 딱 보니까 바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토지양이 한정돼 있죠. 한정돼 있다. 희소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희소하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죠. 한정된 재화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최유효 이용 근거 그것도 맞긴 하나 거기 문항이 안 나오는 거니까 지대의 지가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정된 토지 서로 이용하고자 서로 경쟁을 하면 당연히 자본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집약적 이용 결과 도심 중심의 지가가 상승하죠. 지가 지대를 발생하는 건 부증성 때문입니다. 답이 보여줍니다.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늘릴 수가 없다. 비생산성이니까 편하게 1번 이게 땡큐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부증성이었고 2번 표준산업 분류 꼭 물어볼 거라고 했어요. 빈도상으로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표를 좀 외워두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별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 분류 항목을 외워서 임계 관중 이렇게 해서 요건 방법이 없다고 그랬죠. 외워갈 가자랬습니다. 임대업이잖아요. 부동산 임대업이고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관리업이고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인데 이렇게 세 분류로 묶었던 거고 두 개를 묶어가지고 임대 및 공급업이 소분류로 묶는 거잖아요. 두 개 묶어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다. 수차례 이렇게 표 외우셔야 된다라고 당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됐으니까 그래서 다 뭐 대충만 요거들을 맞춘다는 거죠. 답 1번이 됐습니다. 임대 및 공급업은 서비스업이 아니고 소분류의 한 분류가 된 거죠. 나머지 것들은 이제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된 겁니다. 분양대행은 요래 추가된 사항이었던 거죠. 3번 공법 시간에 공부했던 걸 개론에도 언급을 한다 그랬던 거 땡큐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럼 편하게 그냥 주는 문제였습니다. 다중주택이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답은 3번이 됐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했던 것이고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은 아닌데 주택에 준해본다. 준주택의 하나 내용이었던 거죠. 물론 이제 2차 과목에서 공부를 하는 내용이고 편하게 나옵니다만 1차 하신 분들도 이런 문제는 물을 수 있는 거니까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4번 총론 파트에서 부동산 용어 옳은 걸 모두 고는 거 됐습니다. 정답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틀린 걸 찾아내고 가자면 그러니까 니은 항목이 틀렸죠. 토지 현황을 조사 측량해서 소재, 지목, 지번, 좌표 등을 이제 그게 좀 어려웠다 하더라도 지적 공부의 등록단이라고 나오잖아요. 등록단인 거니까 획지가 아니고 필지라고 해야 되는 거죠. 토지 한 단위를 필지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이 이제 학문적인 인정이긴 합니다만 누구 땅입니까? 지적 공부의 등록 혹은 등기한 단위가 되는 것이 필지였던 거고 틀렸고요. 리을 항목이 또 오답이 된 거죠. 소유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 바다와 유사 해변 태주니까 이거 빈지가 된 거죠. 포락지는 아닙니다. 빈지였다. 그래서 옳은 걸 물어봤으니까 정답이 기역, 디귿, 미음. 정답이 이제 3번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중개사 시험에는 이 디귿 처음 나왔어요. 4년 전에 간평사 시험에 이 용어가 나와서
정규 수업 시간에 한번 소개만 드렸던 건데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 필지상의 1단이란 말이 보인다. 1단의 토지를 그대로 1단지라. 사실은 디귿 항목을 모르더라도 정답을 찾아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니 틀렸고 옳은 게 답이 3번이 됐습니다. 5번 문제로 가세요. 조금 사건 내 순서를, 그러니까 7편의 부동산 마케팅을 앞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뭐 기출된 대부분 내용이 유용했어요. 그래서 틀린 걸 물어봤는데 4번이 틀린 것도 했죠. STP 전략은 세부나 세그멘테이션, 영어 스펠링도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표적 시장 선정, 타겟팅은 P가 포지셔닝이잖아요. 동반자 관계가 아니고 차별화 전략, 포지셔닝 전략.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6번은 2편 경제론 파트 수요 공급 지문형 문제입니다. 기본 기본은 딱 물었던 거예요. 자, 틀린 거 물어봤으니까 정답 위주로만 보겠습니다. 3번이네. 대체재 보완제는 시험에 매번 물어본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 수요량은 당연히 감소하는 거고 그 원인으로 해당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해야 되죠. 곡선이 좌로 가는 게 아니고 우측으로 이동한다. 우상향으로 이동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이 3번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문제가 나온 거죠.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보완제 수요량은 당연히 증가하고 그 원인으로 해당 부동산의 수요도 증가하는 거니까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7번 문제로 가서요. 7번 유량과 절약을 이제 이렇게 고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르더라도 그래서 유량은 우리가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는 지표, 절약은 시점을 명시하는 지표. 절약 지표 위주로 보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 못 외웠다 하더라도 암기 못해서도 보유한, 존재하는 이 단어를 써서 그 국어가 의미가 완성되는 게 절약 지표. 귀에 닳도록 했던 사항이죠. 통화량은 정화 통화량이 아니고 한 시점에 한 국가에 존재하는 돈의 양이죠. 절약 지표가 된 겁니다. 연간 이자 비용은 다른 말 비용이란 말이 보니까 수익과 비용은 전부 다 유량 지표. 자본, 자산, 부채 전부 다 절약 지표. 재무상태표에 기록한 거잖아요. 거래량, 수요량과 공급량이 만나는 거니까 유량 지표. 신규 주택 공급량 일정한 생산 기간이 필요한 거니까 유량 지표였습니다. 재고량 다른 말로 기존 주택 공급량이죠. 시점에 존재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절약 지표가 통화량 그리고 자본 총량 주택 재고량이 절약 지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절약이 기역, 디귿, 비읍 그래서 맨 5번이 답이 됐네요. 5번 정답이 됐던 겁니다. 기출된 문제 크게 벗어난 내용이 아니었던 겁니다. 8번 문제로 가세요. 3편의 내용 종합 문제입니다. 토지시장, 부동산 시장 특성 틀린 거. 일반 시장과 다르죠. 그러니까 일반 완전 경쟁 시장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게 가능하지만 부동산은 부증성 등 특성 때문에 가격이 상승해도 공급이 대때 늘어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이 하기가 어렵다. 수급 조절이 용이하지 않다라고 답을 해야 답이 딱 1번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3편 공부할 때 수급 조절의 곤란성, 의미를 알고 있어야 암기할 것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지금 미리 말씀드리고 하면 암기를 해서 풀 문제는 표준 산업 분류상 부동산업 아까 봤던 몇 번 문제였네요. 그러니까 2번 문제. 그거 빼고는 암기할 내용이 사실은 없습니다. 개론이 뭐 학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외워서 해결할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당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만 알고 가면 충분히 답을 찾는 내용이었습니다. 수급 조절이 용이하지 않다.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었습니다. 9번 문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하시라고 했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주고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 물량, 균형 거래량이네요. 오타가 난 것 같네. 균형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우를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면 그 바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의 증가폭이 1번,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부동호 표기하고 변화폭 큰 쪽만 바라보시라 그랬죠. 그럼 수요 증가가 더 큰 거니까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
증가. 답 아닙니다. 2번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 그래서 부동호 표기하고 큰 쪽만 바라본다. 수요의 감소가 큰 거니까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지. 그러니까 감소 증가라는 말이 양이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답 아니고. 3번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보다 작다. 이제 부동호를 반대로 해야 돼. 결국은 공급의 감소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큰 쪽만 본다. 균형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 답이 3번이 됐던 겁니다. 답 나왔으니까 4번, 5번을 봐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일부러 이제 원리를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보자라고 하면 가격과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3번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본 겁니다. 공급의 감소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공급이 왼쪽으로 가야 돼요. 공급이 이렇게 많이 이동했다는 얘기죠. S1. 그럼 수요는 증가하니까 우측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동을 했으니까 그럼 새롭게 만나는 균형점 최초보다 균형 가격은 상승했고 거래량이 감소했다.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서 물어본 겁니다. 결과를 먼저 물어보고 나서 나머지를 찾아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빛을 우리가 준비를 착실히 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3번이 됐고요. 10번 역시 이 편 내용의 기본기만 딱 물었던 겁니다. 귀에 닳도록 이야기했어요. 가격이 아니라 수요자의 효용이 반영돼 있다. 효용을 다른 말로 편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의 높이는 수요자의 효용을 의미한다. 편익을 의미한다고 했던 거죠. 한계라는 말을 버려도 관계없고요. 한계, 효용 곡선, 한계 혹은 편익 곡선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한 단위 소비하면 할수록 그 효용이 점점 줄어든다. 더 깊은 내용은 모르더라도 가격 안에는 수요자의 효용이 반영되어 있고 가격 안에는 공급자의 비용 반영되어 있죠. 그럼 우상향하는 공급선의 높이는 공급자의 비용을 의미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4번 한계 비용 곡선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답은 5번하기 편하게 줬어요. 수요 곡선 수요 2번 지문의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소득이 한정된 가운데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기본기 물었던 거고. 3번 수요량의 변화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수요 자체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고 자체를 이동시켰으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고 수요의 변화라고 해야 되죠. 즉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곡선 자체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수요의 전부 오답이 됐던 거죠. 답은 5번에 편하게 적고요. 공급함수를 정의할 때 아파트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펑션해서 해당 부동산 가격과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구분했죠. 이게 함수니까 그래서 그 공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원인들과의 관계를 요인들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공급 함수 했던 겁니다. 이미 기출된 문제 유형이었던 거죠. 11번 문제는 문제를 변형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 사실은 이제 문제를 변형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쉬웠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조금 이제 제대로 우리가 이 개념 정의를 하셨던 분들은 대응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겁니다. 공간이 좁으니까 다시 볼게요. A, B 수요함수 두 사람만 존재하고요. 문제를 줄 때 A의 수요함수를 P equal 100-QD 그리고 B의 함수를 줬습니다. 차이가 있네요. 근데 시장 수요 함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할 때 비슷한 문제도 풀어보긴 했으나 똑같은 문제는 아니긴 했어요. 그래서 개별 수요를 수평적으로 합한 전체 수요를 시장 수요라고 했으니까 그럼 시장이 양변화가 많기 때문에 시장이 더 탄력적이 되는 거죠. 탄력적이 되면 시장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그럼 기울기의 절대값은 작아진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결국 기울기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이걸 우리가 잘 어려웠다 하더라도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개별이나 시장이나 이 P100, P equal 100은 같다. 잊어버리니까
수업 시간에 대가리는 같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찍었다 하더라도 개별이나 시장이나 P100 대가리는 같아야 되는 거니까 찍어도 1번, 2번은 찍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니까 우리가 누차 기울기 개념을 정리를 할 때 수요곡선 우하향 하는 거잖아요. 단순화해 볼게요. 그러니까 밑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개별이나 시장이나 P100은 같은 거니까 우리는 횡축에 이 가격이 제로일 때 양만 구해서 기울기과 밑변분의 높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소식을 옮겨 보겠습니다. 소식 정리하면 A의 함수가 P = 100-QD, B의 함수는 P = 100-2QD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제로일 때 양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가격이 이제 여기가 제로면 A 함수는 수요량이 100개가 된 겁니다. 가격이 제로일 때 B의 수요량이 50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를 합했으니까 합한 전체량이 150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로일 때 양이 150개가 된 겁니다. 자, 그럼 나왔어요. 이 기울기가 개별이나 시장에 출발하는 P100은 같고 이퀄 100 마이너스는 가격과 수요량 반비례. 그럼 기울기 값이 보이잖아요. 150분의 100이 됐으니까 150분의 100 돼서 100 3분의 2QD가 된 거죠. 3분의 2QD다. 15분의 10이니까 3분의 2잖아요. 시장이니까 QM으로 바꾼 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1번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니까 개별이나 시장이나 출발 100은 같고 밑변의 형축 양이니까 0일 때의 양을 더한 게 150개, 150분의 100에서 기울기가 3분의 2 QM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리를 가지고 푸는 문제였던 것이고, 물론 이제 이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수식을 그대로 직관적으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요량을 합한 게 시장 전체라고 한 것이니까 함수를 QD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QD로 정리하면 100 - P가 됐고요. 여기는 2QD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100 - P가 됐습니다. 자, 같은 QD로 우리가 정리를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B 함수를 QD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곱하기 2분의 1 해야 돼. 나누기 하시라는 얘기죠. 그럼 QD 나누기 했으니까 50 - 2분의 1P. 자, 그러면 요놈의 A 수요량이 이게 B의 수요량이니까 두 개를 더하는 게 시장인 거니까 그대로 더합니다. 그러니까 100과 50을 더하면 150이 됐고 QD는 그리고 더했으니까 여기 P고 2분의 1P니까 2분의 3P가 된 거죠. 근데 이 답이 나왔는데 수식을 좀 P로 이퀄로 정리했기 때문에 다시 이 수식을 P로 정리해야 돼요. 양변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깎고로 풀어서 자, 뒤집 없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3P 이퀄하고 150 - QD를 했는데 P로 정리를 했으니까 전부 다 곱하기 3분의 1 하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3분의 1을 해줄게요. 곱하기 3분의 2 하면 그럼 100이 됐네요. 마이너스 3분의 2 QD, QM이 됐다는 얘기.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수업 시간에 저는 늘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이나 시장이나 100은 같다, 대가리는 같고 기울기 절대값이 작아진다고 물어본 거니까 절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제로일 때 양만 구해서 150분의 100 그래서 3분의 2 QD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출된 문제와 좀 다른 문제 유형이었던 거예요. 쉽지 않았던 문제였는데 개념 원리를 요구하는 문제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또 주기적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기울기 개념 여러분이 필수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할 사항이 된 겁니다. 다소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11번은 12번으로 가서요. 이 12번은 그냥 거저 먹는 문제가 나왔어요. 기본기만 알면. 산수 문제 사실은 너무 감사한 문제가 된 겁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이 1.6을 줬어요.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고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이 기본기에 충실했냐고 물어본 거죠. 그럼 가격이
5% 하락한다 그랬으니까 크로스로 곱하게 되면 수요량은 8% 증가라고 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산수만 문제 부르는 게 방향이니까 8% 증가했다. 그냥 그 땡큐 문제였던 겁니다. 13번 3편의 2장 배버의 공업입지 최소 비용 이론이다. 생소한 지문이 나왔습니다만 답은 줬어요. 옳은 걸 물어봤으니까 안 나왔던 게 또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1번 질문 국지 원료 중량이 제품보다 무거우면 공장은 원료 지향형을 선호해야 되죠. 그럼 원료 지수 값은 1보다 크다 음값이 아니고 1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음값이 될 수가 없죠. 1보다 작으면 시장 지향형 값이다 했던 겁니다. 곡지 원료가 더 무겁기 때문에 원료 지수 그대로 쓰면 제품 중량에 대한 곡지 원료 중량을 말하는 거니까 곡지 분자값이 더 무거우니까 원료 지수 M은 1보다 큰 결과다. 2번 기출된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등비용선, 등 수송비선. 기업의 입지를 바꿀 때 최소 운송비 지점으로부터 바꿀 때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걸 그러니까 등 운송비선 답은 2번이 좋고요. 3번은 처음 나왔던 문제다. 사실 뭐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고 가자면 처음 나와서 당연히 어려워요. 한계라는 말입니다. 한계 등 이게 한계 임계 등 비용선이란 말이 임계점이란 말이 한계점인데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최소 수송비 지점에서 자 공장이 밖에 다른 요인 노동비 공장이 옮겨가면 수송비는 늘어나잖아요. 그럼 노동비 최소화 지점이라고 합시다. 공장이 옮겨갈 때 수송비의 증가분보다 노동비의 감소분이 커서 총 비용이 더 감소한다면 공장은 노동비 최소화 지점에 입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는 게 뭐냐면 공장이 이동을 해서 수송비의 증가분과 그리고 이 노동비의 감소분이 같은 지점을 임계 등 비용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문이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고 하면 운송비, 수송비의 증가분과 노동비의 감소분 혹은 직접이도 관계없습니다. 감소분이 이렇게 이퀄이 되는 지점을 임계점, 임계 등 비용선. 쉬웠던 지문은 아니었어요. 답은 좋긴 했습니다. 4번 최소 운송비 지점은 원료와 제품의 중량이 이거 뒤에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운송비 지점이라 그랬으니까 중량이니 거리 곱하기 무게해서 무게의 수송비가 가장 적어지는 지점이 최소 운송비 지점이다. 배분은 비용 최소 지점이죠. 그러니까 최소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기업의 최적 입지로 본다 할 사항이 된 겁니다. 그래서 37회 준비하실 분들은 이제 또 이렇게 새로운 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3번, 4번 정도 우리가 좀 점검을 하고 갈 사항이 되는 겁니다. 14번 문제는 어려웠습니다. 난이도가 있었고요. 킬러형 문제가 된 겁니다. 지대일은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기억이 뭐 너무너무 감사한 이건 맞는 지문이 됐고요. 더 볼 건 없습니다. 알론소 입찰지대론인데 그런 내용은 안 보이고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무조건 지대가 발생한다. 비옥도 생산성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지대가 발생하는 게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죠. 뭐 기본기만 하신 분들은 이 니은이 잘못된 걸 알 수 있어요. 그 니은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4번, 5번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기억은 옳은 거 맞다. 그럼 이제 이것도 아니다는 얘기니까 3번도 이제 답인가 확인 한번 해봅시다. 튀넨의 입지론 고립곡 이론인데 운송수단 이게 어려웠던 거죠. 운송수단이 아니고 당시에 1892년 19세기 초반이 19세기 후반이 된 거니까 당시 운송수단 우마차 즉 그러니까 달구지만을 이것만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송수단은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강사들도 찾기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왔으니까 킬러형 문제, 어려운 문제였고요. 저희들도 찾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덜렁거리게 안 보인다. 운송수단이 아니고 운송비라고 해야 되는 거죠. 운송수단은 우마차로 한정되어 있다 가정한 겁니다. 킬러형 문제가 됐던 거. 나머지는 관계가 없던 지문이죠. 그러니까 뒤가 틀렸으니까 정답이
1번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14번은 쉬웠던 문제가 아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 지문은 우리 시험에 최초로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기본서에도 실려 있긴 합니다만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강사인 저도 찾기가 쉽지 않았고 답을 처음에 못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운송 수단이 아니고 운송 수단은 우마차로 한정돼 있다, 일정하다 가정하고 운송비의 차이로 해서 집약과 조박농업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게 1번이 됐던 거고요. 15번 3편 내용입니다. 효율적 시장, 거저 먹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효율적 시장에서는 좌우단 간의 정보라는 게 신속 정확하게 가격에 모두 반영되어 있으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초과이윤은 얻을 수 없다,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전부 다 맞는 지문입니다. 불완전 경쟁시장 땡큐 문제가 나왔죠. 할당 효율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결론을 자꾸 물어본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 시장도 정보 비용과 이윤이 동일할 때는 할당 효율적. 이윤이 되면 균형이 아니니까 할당 효율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답이 4번이 됐습니다. 16번 문제로 갑니다. 3편의 2장 허프의 확률 모형인데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요하는 문제였어요. 제법 좀 복잡해 보이는 문제였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이제 응용 능력을 요구를 하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허프 모형으로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료 활용해서 점포A의 월 매출액을 미리 줬네요. 4억 원을 줬던 것이고 A점포의 증축을 통해 면적이 2,500원 늘어났습니다. 그럼 두 번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시간도 뺏어먹는 거니까. 24년도에 매장 면적이 늘어났을 경우에 매출액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사실 이제 문제를 읽어내면 마찰 개수 값은 2가 됐고 8,000명이 있긴 하나 전혀 의미 없는 내용입니다. 필요 없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2022년도에 매출액을 추정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전체 매출액을 보러 갈 거니까 최초에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하면 되죠. 면적의 비례 거리의 제곱, 마찰 개수 제곱의 반비례니까 A의 중력 500 나누기 25가 됐으니까 이거 20이 나오는 거죠. 중력 20이 됐던 거고요. B의 경우 2000 나누기 10의 자승 마찰 개수값입니다. 가격 마찬가지 20이 됐고 1000 나누기 5의 자승 4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점포의 중력이 2대 2대 4니까 전체가 80이잖아요. 굳이 이제 이걸 산수를 하면 전체 80분의 20이니까 퍼센트로 4분의 1, 25%가 된 겁니다. 25%, B도 그러면 같으니까 25. 50%가 된 거죠. 80분의 20, 80분의 20, 80분의 40이 됐으니까 그래서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라는 얘기죠? 매출액이 4억이다. 그러니까 여기 4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B도 같은 거니까 매출액이 4억이라는 얘기고 더블이 됐으니까 C의 경우는 8억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전체 매출을 찾는 거, 전체 매출액이 16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거 세 개 합한 전체 매출액이 16억이 됐고 그러면 이제 증축으로 해서 면적이 바뀌었으니까 A만 다시 구하러 갑니다. A는 24년도에 면적이 2,500. 거리값이 역시 마찬가지 5의 자승. 100이 나왔습니다. 그럼 A가 100이 됐고 나머지 B, C는 변화가 없으니까 중력값이 여기 각각 20, 49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대 20대 40이 된 겁니다. 전체 160이잖아요. 합이 160이니까 160분의 100이 된 겁니다. 160분의 100이 됐으니까 퍼센트는 62.5%. 0.625가 된 거죠. 그럼 전체 16억 원 매출액에서 퍼센트, 전체 매출액은 변화는 없는 것이니까요. 0.625로 곱해서 매출액이 10억이 됐다. 이렇게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쉽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시간 뺏어 먹는 문제고 문제를 읽을 때 문제 파악이 안 되면 시간 금방 가는 문제였고 역시 킬러형 문제라고 보여주는데 최근에 이제 문제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자꾸 뺏어 먹는 문제가 많다라는 거니까 계산 문제는 딱 보고 직관적으로 이거 시간을 뺏어 먹는 문제라면 도망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가지고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민법과 같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지양, 패스하고 남는 시간에 대응이 안 되면 찍는다 이런 관점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 되었던 겁니다. 난이도 높은 문제였습니다. 시간도 걸려야 되고 문제도 파악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 17번으로 갑니다. 조세중 국세와 보유세 땡큐 문제가 나왔네요. 국세와 보유세니까 일단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긴 하나 국세라고 해서 답은 더 볼 것도 할 것도 없는 거죠. 종합부동산세. 그냥 세법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도 개론 시간에도 수차례 자꾸 조세 유형 등을 시험에 묻기 때문에 기본기는 필요하다고 했던 겁니다. 종부세는 국세이면서 보유세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지문용도를 이거 많이 준비를 했던 겁니다. 18번 공법 내용인데 개론의 시간에 문제에 넘어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도시 지역 정도는 1차만 하신 분 불편하더라도 좀 외워서 가셔야 되죠. 그러니까 주, 상, 공, 녹 이렇게 4가지 정도는 암기는 해야 할 사항이다.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 지역. 2차 하신 분들이 그냥 너무 감사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농림 지역이 아니고 준주거 지역, 근린 상업 지역, 자연 녹지 지역 3가지가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나머지 해당 사항은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법 시간 했던 것들을 이렇게 개론에 가끔 물어보는 경우는 있다. 그래서 하는 건 정답이 3개가 됐습니다. 18번을 봤고요. 19번으로 갑니다. 19번 문제. 5편에 여기서 너무 감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학원만 다니시면 다 합격하는 내용이에요. 문제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부니까 현금 수지를 현재 가치화해서 투자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암기도 필요 없던 겁니다.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PI법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그러니까 정답이 기억, 디귿, 미음. 너무 감사한 문제가 나왔던 거죠. 20번 4편의 조세의 내용입니다. 역시 장난칠 수 있는 내용들이 하나 있습니다. 옳은 걸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기억 옳은 지문이 됐고 조세 수입원이 된 겁니다. 이걸 리을 항목 비탄력인 쪽이 더 많은 세금 부담하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주어 수요보다 작다. 즉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니까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조세 부담이 더 크다. 기업과 리을은 확연히 많네요. 그러니까 기업과 리을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2부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답은 뭐 3번과 다 나왔네요. 그러니까 답이 3번이 아니 기억 옳은 거 물어봤죠. 예. 옳은 거 물어봤으니까 정답이 기업과 리을 됐습니다. 제가 틀린 거 잘못 읽었네요. 니은 거래세를 부과하면 소비자의 잉여 감소, 생산자 잉여도 감소하므로 세금이 전가됨을 통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정해야 되고요. 양도세가 강화되어서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세금 내기 싫어서 매물을 걷어들인다. 공급이 뒤따라서 감소됨으로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가격이 오타가 났네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거죠. 하락한다가 아니고 가격이 상승한. 편집할 때 좀 미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토지에만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를 않더라. 토지의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러니까 공급자가 모든 세금을 다 부담한다. 소비자에게 하나도 전가가 되지 않으므로 높은 임대료를 부담할 필요 없고 소비량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지를 않더라 했던 거죠. 전가되는 것이 아니죠.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 단일세 그렇게 하더라도 전가 안 되기 때문에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지를 않는다. 자본가 노동자에게 세금 부과하지 않고도 토지세만으로도 재정을 모두 충당한. 잘못됐습니다.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단일세 도입을 주장했다. 그래야 맞는 질문이 된 겁니다. 옳은 게 기억과 리을. 정답 2번이 됐습니다. 21번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출제 교수가 이런 문제를 내왔기 때문에 낼 거라고 제비를 했던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함수를 제시했고 임대료 상한 가격을 호당 120으로 규제하고 그 120 상태에서
초과 수요량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갖다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호당 임대료가 바로 하겠습니다. 이게 P에다가 120을 쓸게요. 예. 흩어져 있으니까 수요 함수가 QD는 1000-2P 그리고 공급 함수는 QS 100 플러스 4P 줬습니다. 자, 이렇게 줬는데 가격을 120으로 규정을 했으니까 P에다가 120을 집어넣은 산수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수요량이 그러니까 760이 됐죠. 공급량은 580이다. 그러니까 수요량 760, 공급량 580이 됐으니까 차이가 180이죠. 180에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이 문제 물어볼 거라고 했는데 조금 이제 저는 한 단계 더 연습을 했던 문제였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과 공급이 만나는 균형 상태, 시장 균형 가격 이하로 임대료를 규제하면 공급량은 감소, 수요량 증가해서 초과 수요 이렇게 185가 발생한다는 걸 계산 문제로 물었던 겁니다. 감사한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22번 직접 개입과 간접으로 구분할 때, 그러니까 직접 개입은 정부나 공적기관이 부동산의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 간접 개입은 그것이 아닌 걸 말하면 되는 거죠. 조세, 행정, 금융상의 지원, 기타 보조금 지급을 간접 개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간접 개입, 직접 개입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디귿 항목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직접 개입. 예. 토지 비축도 직접 개입. 그건 디귿과 리을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토지 거래 허가제는 거래를 허가받고 투기하지 말라고 하는 규제한 방법이 된 거죠. 거래 규제한 방법이 되는 거니 투기를 억제하고자는 규제 방법이 됐으니까 잘 몰랐다 하더라도 디귿 리을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1번 안 되는 거죠. 4번도 안 되죠. 5번도 안 되죠. 이것도 안 되네. 그러니까 정답은 임대료 보조, 재산세 그리고 개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될 사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직간접 개입은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가 차이가 있다. 이걸 구분할 때는 법률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학제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조세상 지원, 조세를 부과, 개발 부담금 부과도 이렇게 간접 개입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니까 우리는 늘 중요했으면 직접 개입만 잘 구분하면 답은 충분히 찾아내는 사항이었던 겁니다. 23번으로 가겠습니다. 6편 내용입니다. 대출 내용, 주택금융 물어봤네요. 옳은 걸 물어봤는데 익히 봤던 지문은 4번. 옳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차입자의 모든 대출이죠. 이 지문 그대로도 물어봤잖아요. 부담 판단하기 현장하는 차입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이렇게 불편하면 써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가 분모니까 연간 소득, 연소득 대비 연간 총 원리금이죠. 총 원리금의 비율을 DSR이다. 이미 한번 나왔던 지문이고 다시 지문을 물어봤던 겁니다. 1번 담보 인정 비율은 LTV네요. 담보가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융자의 비율, 그건 맞는 지문이고 LTV가 올라가면 융자액이 늘어났으니까 타인 자본이 늘어난 거지. 역으로 그러면 자기 자본 비율은 하락한다. 감소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2번 총부채 상환 비율은 상업용이 잘못된 거죠. 전부 엉터리 지문이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을 판단할 때는 학문적인 정의입니다만 부채 감당률이나 아직 시험은 안 물어봐서는 RTI,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상업용은 이걸로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부채 상환 비율은 주택금융의 차입자의 연소득에 대한 원리금의 비율이죠. 연소득에 대한 원리금의 비율을 말하더라. 상환 능력을 보고 소득을 보고 융자를 판단한 지표였던 거고, 고정금리 대출은 이자율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게 아닙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거죠. 근데 전가했다고 해서 위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부 엉터리지만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기관 입장에서 금리 변동 위험이 큰 편이 된 것이고 변동금리는 차입자에게 전가했으나
금리 변동 위험이 제거되는 건 아닌 겁니다. 오버하면 안 되는 지문이었던 거고요. 5번 담보대출 금리가 인상이 되어서 아직 잘 모른다. 차입자가 원리금에 대한 채무 상환을 정해진 시기에 이행하지 못했으니까 디폴트한 거죠. 채무 불이행한 겁니다. 이 지문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조기 상환과는 아무 관계없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좀 의미가 좀 모호하긴 해요. 잘못된 지문이고. 그래서 소득이 감소되거나 담보 가치가 하락해서 원금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것을 채무 불이행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24번 사편의 주택정책 기출된 지문도 많이 보이고요.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물론 5번은 한 번도 아직 이것까지는 안 물어봤습니다만 나머지야 다 맞는 지문이 됐으니까 주거급여 법령상 주택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급여권자가 될 수 없다. 법령 내용 물어봤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소득 인정액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재산과 관계없습니다.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득 인정액을 따져서 소유한 사람도 모든이라면 잘못된 거죠. 정답화를 하면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다 보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1, 2, 3, 4번 지문들은 전부 다 맞는 지문이라는 걸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도 찾아낼 수 있는 지문이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지문형 문제들은 5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린 겁니다. 5번에 답을 줬던 거예요. 처음 보긴 했습니다만 개론의 이런 모든 항상 언제나 그러면 의심하고 봐야 될 사항이 된 거죠. 25번 5편 투자론 내용입니다.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편한 내용들을 물어봤던 것이고 역시 정답이 5번이 됐어요. 그러니까 관련 세제 등 더군다나 정부 정책, 각종 이용 규제에 따른 표현 그대로 법적 위험이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위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유동성 위험은 황금성 위험, 매각 과정에서 가치 손실 가능성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5번 항목은 법적 위험이다 혹은 행정적 위험이다.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문들을 뭐 외워서 하는 지문들이 아니다. 개념만 알면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5번이 됐고요. 26번으로 가서 5편의 2장 종합 문제가 나왔어요. 역시 답은 1번에 땡큐라고 줘버린 겁니다. 인플레이션 옳은 거 물어봤어요. 인플레이션은 경기 변동 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 제거할 수 없죠. 그럼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다. 옳은 거 답이 1번이 됐으니 사실은 이런 거 안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수익률이 서로 아무런 관계없이 움직인다. 랜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관계수를 물어보고 상관계수 값이 제로 0이라는 얘기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더라도 0이라고 해야 되죠. 분산 효과는 발생하는 겁니다. 틀렸고 효용이 동일하다고 느끼는 조합을 했으니까 효율적 전선 용어 구분하라 했던 겁니다. 효용이 키워든 거니까 3번이 무차별 효용 곡선 특정 투자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제공해주는 기대 수익과 분산의 조합을 연결하는 걸 무차별 효용 곡선이었습니다. 포트폴리오 자산의 수익률이 같은 방향, 양수값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 방향, 유사한 방향이니까 분산 효과는 크다가 아니고 작다라고 해야 되죠. 반대 방향 하는 것이 분산 효과가 크다. 기대 수익률의 분산 편차는 위험을 구하는 거잖아요. 잘 읽어야 됩니다. 수익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투자 안에 위험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된 겁니다. 27번 기출된 문제의 유형이었습니다. 아주 쉽게 나왔던 계산 문제의 유형이었어요. 물론 이제 판단할 부분은 있죠.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을 물어봤는데 매입 가격 나오는 순간 자동 총 투자 금액 동의어라고 했던 거예요. 8억이 됐습니다. 그 중에 대출 비율이 80%니까 8, 8은 14, 융자 금액은 6억 4천. 나머지 그럼 1억 6천만 원이니 뭐란 얘기예요? 자기 자본이라는 얘기입니다. 가격 상승분은 반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8억 원에 5%가 됐으니까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반영하고 1년 후 처분하고 순영업소득 4천만 원 써먹어야 되죠. 레이트 이자율 5%. 원리금 만기 때 갚는 거니 이자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 투자액 자기 자본 수익률 분모값은 1억 6천. 순영업소득 4천만 원, 가치상승분 4천이 8천만 원이 된 거죠. 8천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융자금 구해야 됩니다. 융자 금액이 6억 4천. 6억 4천에 레이트 5%. 이게 부채 서비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6억 3,200만 원이네요. 따라서 분자값이 맞나요? 6억 36서 예. 5천 계산한 길을 4,800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분자가 4,800만 원. 4,800만 원이고 분모값은 1억 6천. 그러니까 자기 자본 30%라는 겁니다. 또 복잡하게 물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28번으로 가서요. 기출된 문제를 조금 바꿔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문제 이렇게 개수값을 주고 계산 문제를 요구할까라고 몇 번을 발표를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NPV 값 위주로 봤습니다만 PI를 구하라고 했던 겁니다. 자, 공간이 좁으니까 역시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수익성 지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표를 좀 정리를 좀 하고 가자면, 물론 나중에 이제 원론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원론대로 풀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유입이 나와 있죠. 1년 차부터. 그러니까 기간이 0, 1, 2, 3년이라는 얘기인데, 유입은 1년 차에 800만 원이고, 2년 차에는 1000만 원. 3년 차는 1200이 나왔습니다. 근데 현금 유출은 유입이 70%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출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유출은 그러면 이게 70%니까 8, 7, 50, 560이 된 거죠. 유출이 70%니까 700이 됐던 거고 70%니까 840이다. 그러면 이게 각각 1년 후, 2년 후, 3년 후 그러면 전부 다 현재 가치화를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800만 원 곱하기 일시불 현가액 나누기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곱하기 0.9 곱하기 0.85 1200 곱하기 0.8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산수값을 구해봤더니 1년차 값은 720이 나왔고요. 2년차 값은 850 3년차 값은 960이 된 거죠. 요 세 개 합이 유입의 현재 가치죠. 세 개 합이 2530이 됐습니다. 동일하게 560 곱하기 0.9 700 곱하기 0.85 곱하기 0.8 똑같은 방법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가치를 구해봤더니 유출 현재 가치는 첫 번째 금액이 504만 원. 계산기만 눌러주면 되죠. 2년차 값은 595만 원. 3년차 값은 672만 원이 된 거죠. 3개에 더하는 값이 유출의 현재 가치입니다. 현재 가치가 1771만 원. 이게 PI 값이죠. 수익성 지수는 유출의 현재 가치에 대한 유입의 현재 가치니까 약 값이 1.428얼마 나올 겁니다. 정답이 4번이 됐던 문제고, 기출된 문제와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출제교수가 이런 걸 자꾸 활용해서 물었기 때문에 준비를 했던 문제였던 거고요. 다만 이 문제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유출이 유입의 70%를 했으니까요. 이게 편법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동일한 현가 계수로 현재 가치화하는 거니까 따지자면 유입이 예를 들면 10이면 유출은 7이라는 얘기잖아요. 7분의 10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일하게 1.428 부분 나오는데 사실은 이렇게 풀라는 문제는 아니었고 동일한 현가 계수로 현재 가치 할인하기 때문에 유출은 유입의 70%다라는 얘기잖아요. 7분의 10이 됐으니까 1.428. 결론적으로 끝나고 나서 이렇게 풀었을 뿐이지 원론대로 하면 이렇게 해결하시는 것이 맞는 방법이긴 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긴 하더라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답을 찾을 수는 있는 거니까 동일한 현가로 현재 가치하기 때문에 7분의 10에서 나누기 하면 됩니다. 1.428, 43이 된 겁니다. 28번을 봤고요.
29번 마찬가지. 이 문제는 올해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였고 출제 예상 문제집에 똑같은 문제 실려 있어요. 숫자만 조금 차이 있습니다. 거의 동일하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순영업소득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가유순 해야 되는 거니까 임대 면적이 Q죠, Q. 판매량 Q가 된 거고, 근데 유효 임대 면적이 건축 면적이 80%니까 28은 16. 그 1600이 뭡니까? 실질적인 Q가 된 겁니다. 임대 단위수 임대 면적이고, 단위 면적당 임대료 6만 원이니까 6만 원 곱하기 1600을 해주는 것이 이게 9600이 된 거죠. 네. 9600이 가능 총소득이 된 겁니다. 공실이 유효의 10%는 계산기도 필요 없네요. 그러면 960을 빼주게 되면 그럼 유효 총소득이 8,640만 원이고 영업경비는 유효의 50% 절반이네요. 그러니까 경비 4,320만 원. 순영업소득은 동일하게 4,320만 원이 된 겁니다. 연부채 상환액은 이 문제 풀 때 필요하지 않은 자료가 된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하는 과정이었던 거고 7, 8월 달에 우리가 했던 예상 문제집에 거의 똑같은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30번으로 가세요. 30번. 6편의 프로젝트 금융이 내였습니다. 쉽게 물어봤습니다. 기간에 나왔던 문제고요.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금융기관도 원금에서 곤란하죠. 즉 영향이 없다가 아니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간접 보증을 사전에 보증 등을 요구한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PF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소구 금융이라고 했습니다. 부실화되면 대출기관의 채권에서 영향이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나머지 뭐 땡큐 문제가 되는 겁니다. 31번으로 가서요. 6편에서 기출된 문제 유형입니다. 5천만 원의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로 추가 대출 금액을 물어봤다.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LTV 60%니까 부동산 가격 4억, 4624 융자 금액은 2억 4천을 넘을 수 없다는 건 확인하시라고 했던 거고요. DTI가 40%라고 되어 있네요. 연소득이 7천만 원, 그럼 7428. 연간 갚을 원리금 2,800원 넘을 수 없다. 이 원리금은 융자금 곱하기 저당 상수로 구하는 거죠. 이 값이 0.2라고 줬으니까요. 따라서 융자 가능 금액은 계산기만 눌러주면 되죠. 2,800만 원 나누기 저당 상수 0.2. 1억 4천이 된 거죠. 그러면 이 금액 1억 4천이고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LTV금 적죠. 그럼 적은 금액이니까 문제에서 모두 충족하라고 했기 때문에 적은 한도입니다. 여기 융자받은 금액이 아니고 이미 5천만 원 대출을 받았으니 그만큼 빼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5천을 했으니까 추가로 가는 금액은 9천이 된 겁니다. 정답이 2번이 됐습니다. 32번 동영 때도 거의 유사한 문제 내서 준비했습니다. 기간에 나왔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요구했습니다. 융자 금액이 9억 원 대출금 레이트를 구하라고 했던 것이고 10회차의 이자 납부액을 물어봤으니까 염두판 판단할 때 9년차 전년 말에 잔금을 안아야 되는 거죠. 그럼 대출금 그대로 구하러 갑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잖아요. 30년이고 1회차 원리금 상환을 제시했다는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9억 나누기 상환기간 30년 했으니까 매기 갚는 원금은 3천만 원이다. 상환 적용표를 연습했습니다. 원금 3천만 원이고 플러스 이자 합한 게 원리금이 5,700만 원을 줬잖아요. 그럼 결국 이자가 얼마라니 2,700이라는 얘기는 이자가 2,700만 원이니까 레이트 구합습니다. 융자 원금 9억 원 나누기 이자 2,700만 원. 레이트가 3%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9회차, 10회차 이자를 물어봤으니까 9회차 말에 잔금 찾아야 되죠. 3천을 9번 갚았으니까 3천만 원 곱하기 9년 썼으니까 2억 7천 갚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상환 잔액은 역으로 9억 빼기 나머지 금액이니까 6억 3천이 미상환 잔금이고
여기다 레이트 0.03 하면 되죠. 이자 그래서 1800, 10년 차에 이자, 원금은 같아요. 원금 물어보지 않았고 이자가 1890이 됐습니다. 레이트 3%, 이자가 1800. 연습했던 문제였던 겁니다. 33번으로 가서요. 투자회사, 위탁관리도 물어봤네요. 페이퍼 컴퍼니의 명목회사다. 스스로 일을 못하죠. 다 맞는 질문이 됐고 5번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 운용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고 사채를 이게 법률인데 없다를 왜 내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 차입할 사채도 발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채는 회사채를 말하는 겁니다. 5번이 됐던 거. 다 우리 점검했던 이것도 예상 문제집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34번 용자금 상환 방식 답을 1번에 주고 출발합니다.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리금에 그래서 위에서 1회차의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초기 상환 부담이 더 큰 게 원금 균등 상환. 초기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고자 하면 원리금 균등이 적합하다고 했던 겁니다. 1회차에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은 게 원금 균등. 답이 딱 1번이 되죠. 나머지 읽을 것도 없단 말입니다. 35번 8편의 감정평가론입니다. 뭐 나왔던 게 또 나왔다. 그러니까 적산법은 그냥 외워 가시라 그랬어. 이건 적산법은 기초가액에다가 기대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대 수익에 필요 경비를 더해서 임대료를 구하는 걸 적산법이라고 했던 거죠. 필요, 그래서 기대요라고 이렇게 오시라 그랬던 거 아닙니까? 정 안 되면. 그러니까 적산법이 아니고 얘는 답이 수익 분석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방식에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 수익 분석법이다. 감사한 문제가 나온 겁니다. 36번으로 가서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기초이론에서 빈도가 높은 문제였던 거. 역시 답을 주었습니다. 틀린 거 물었죠. 5번.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여기 지역이란 말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요인이 아니고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몇 번 나왔던 문제 질문입니다. 37번. 감정평가 방식,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가 좀 문제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하나 그렇게 함정 없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확인할 게 대상 토지가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지요. 이거 기본으로 확인을 하는 거고 용도는 상업용이 됐던 거고요. 그럼 비교 표준지 2종 일반 주거 같은 지역 맞네요. 상업용이다. 문제 안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500만 원이고 지가 변동률이 되는데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 아닙니까? 주거 지역이니까 상업 지역 10%는 필요하지 않고 5% 상승이니까 바로 1.05 하면 되네요. 지역님 필요 없고 개별 요인 대상 토지는 요놈이 주어야 했잖아요. 표준지에서 5%를 쓰니까 바로 0.95. 획티 조건은 8% 세니까 1.08. 나머지 같고요. 그 밖의 요인 보정 60% 증액 보정이니까 원론대로 쓰면 이게 100분의 100 놓고 플러스 60 한 내용인데 연습만 했으니까 1.6이라고 된 겁니다. 곱하면 되는 거죠. 500만 원 곱하기 1.05 곱하기 여기 1.08 그리고 0.95 그 밖에 보정치 1점 계산기만 누르면 답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이 됐던가요? 답이 4번 861만 8천원이 됐던 겁니다. 38번으로 갑니다. 네, 아래 문제가 있네요. 가격 공시제도는 토지가 유력하다고 당보도 그대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35회 시험에는 5개 지분이 모두 주택 가격만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 무조건 토지만 물어볼 거다. 그렇게 준비를 했던 상황입니다. 기준일은 1월 1일로 하는 거는 반드시란 말은 없다 그랬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을 따로 지정을 해서 기준일을 정할 수도 있다. 맞는 질문이 됐고요. 2번 질문으로 가서 볼까요? 이 신청 공시일로부터 표준지니까
국장에게 이의신청.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이미 토지가격 구했으니까 별도로 구하지 않죠.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올 거란 결국 나왔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기준일 이후에 토지에 분할 합병의 사유가 생기면 때문에 가격이 변했을 거니까, 그래서 6월 1일 아니죠. 7월 1일 기준 또는 다음에 1월 1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월 이렇게 많이 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사유가 생기면 다음 달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고, 나머지 기간 7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분할합병 사유가 생기면 다음에 1월 2일, 수도 없이 했던 사항이 된 겁니다. 5번의 경우는 그냥 안 되면 외우라 그랬어요. 토일지게 안 되면. 내용은 토일 이렇게 지게 했던 겁니다. 공시지가의 효력인을 말하는 것이니까 5번이 거저 먹는 기문입니다. 39번 기출된 문제형 다르지 않다. 거의 동류로 나왔습니다. 우리 연습했던 것처럼. 물론 이제 겁이 날 수는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문제는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 경제 연수가 50년이라고 줬어요. 50년이고 경관 연수가 6년이 됐죠. 의미 파악하려고 합니다. 44는 잔존 연수다. 그러니까 기준 시점에 단위입니다. 원가가 140만 원이잖아요. 여기서 140만 원이란 얘기고, 그럼 Q 면적이 200이 됐으니까 곱하기 200.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건축비 변동을 반영을 해야 된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비 지수가 사용승인율이 100이고 100분의 120 바로 1.25 된 거죠. 1.25 곱해야 되는 겁니다. 140만 원 곱하기 면적 200 곱하기 변동률 1.25 이렇게 구한 원가가 3억 5천이다. 잔가율이 제로라고 했어요. 잔존 가치가 제로라고 했던 것인 거니까 감가 총액도 3억 5천. 나누기 경제연수 50년 해야 되는 거죠. 50년 했으니까 초기 감가 금액, 여기 1회차의 감가 금액 구했습니다. 거기에 7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1회차 감가 금액이 700만 원이니까 700만 원 곱하기 경관연수 6년 했으니까 감가 누계액이 4,200만 원 한 겁니다. 700 곱하기 6년 했으니 감가 누계액이 4,2천이고, 따라서 적산가액은, 부동산 가격은, 그래서 원가가 3억 5천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 4,200이 됐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됐던 겁니다. 3억 800만 원이 된 겁니다. 40번 규칙상 점검을 했던 문제입니다. 물건별 평가 방법이 옳은 거. 광업재단은 돈 벌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환원법. 항공이 자동차보다는 시장성이 떨어지니까 원가법으로. 잘못됐네. 기업은 돈 벌어들인다 그랬잖아요. 수익환원. 맞습니다. 임대료는 규칙상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방법 아니고 임대사례 비교법이다. 해당 사항 없고, 건물은 건축비가 생기잖아요. 원값 맞습니다. 과수원은 일괄평가죠. 과수와 임야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일괄이면 일괄 거래 사례 비교법. 자동차 시장성이 있으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이었던 겁니다. 두 개가 됐죠. 이렇게 정리했던 것입니다. 자, 40문제를 쭉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37회 혹여 준비를 하시거나 새롭게 하시거나 재도전을 하신 분들은 기출문제를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건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고 지금 점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연도의 시험은 이 부분들의 그 언저리 내용들을 출제할 가능성을 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문제를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판단이 좀 어렵겠습니다만, 현장에서 강의하는 강사 입장에서 보면 기본 개념에 충실했냐고 물어보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심각하게 킬러형 문제가 한두 개 나오긴 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더라면 학원 커리큘럼대로 수업 안 받고 진중하게 학원에서 충실하신 분들이면 아무리 개론 시험을 본 시험을 이렇게 나더라도 60점 받는 데는 어려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중간에 푸지르는 모의고사가 더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 시험장에 가면 공부를 좀 소홀히 하더라도 50점, 60점은 주는 과목이랑 여러분이 주지를 할 필요가 있다.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본기만 충실하고
학원 수업만 잘 듣고 때때에 동영상 강의 활용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을 거다 앞으로 보여집니다. 37회 준비를 다시 하신 분들은 용기를 가지라는 얘기는 뭐 이게 뭐 포효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도전한다. 그런 마음을 털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이제 37회 다시 수업이 시작을 해서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사는 여러분의 수험생 합격을 도와드린 도구입니다. 강사를 잘 활용하시고 6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왕좌왕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도 잘 수립을 해보고 학습의 가용시간 판단을 해서 새롭게 준비하실 분들은 미비점은 보완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라는 구체적인 보관을 좀 가지고 가는 것이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